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인연은 천리를 가도 만난다. 라는 격언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전엔 사람 인연이라는 게 멀어지면 그대로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사건을 겪고 나서 제 생각은 아예 바뀌었어요. 저 격언처럼 정말 인연은 천리를 가도 만나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겪었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이남 일녀, 세 남매와 아빠, 엄마 이렇게 다섯 식구입니다. 아빠는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셔서 항상 양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아무래도 해외 무역이다 보니 늦은 시간이나 새벽 이른 시간에 일을 하실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엄만 칼국수 집을 하시면서 아빠를 정말 살뜰하게 잘 챙기셨고 저희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늘 정말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집안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아빠 젊었을 때 사진을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사진 속 아빠 모습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바로 머리가 어깨 너머까지 장발로 길더라고요. 그걸 보고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날 아빠한테 사진을 들고 엄청 놀렸던 기억도 있어요. 아빠, 아빠 이거 사진 뭐야? 그때 돈 없었어? 왜 이렇게 머리가 다 길어? 아빠 우리한텐 맨날 깔끔하게 머리 단정하게 해라고 하더니만 아빤 이러고 다녔어? 소희야, 난 또 뭐라고? 그때 당시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장발인 분들이 많았어. 그땐 그게 유행이었다고. 그때가 1980년도였으니까 그게 얼마나 애지중지 기른 머리인데. 그래? 난 또 뭐라고? 난 아빠가 돈이 없어서 머리 못 자른 줄 알았지. 그래, 그땐 가난하기도 했지 뭐. 그거 말고 엄마랑 데이트할 때 사진도 있는데 그거 보면 더 깜짝 놀랄 거야.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젊었는 줄 아니? 어디 한번 봐보자. 그날 그렇게 아빠랑 같이 옛 사진을 하나하나 들춰봤는데 정말 엄마 아빠가 너무도 젊고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찬란하게 꽃피던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찬란했던 부모님의 젊은 시절을 우리 새남매를 키우면서 보내셨다는 걸 생각하니 참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희의 행복을 바라셨는데요. 저희보다 먼저 인생길을 걸어오셨다 보니 종종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한 번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빠가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나 대학교 어디로 가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성적이 안 될 것 같고. 근데 아빤 대학 어디 나왔어? 아빠? 아빤 네가 가고 싶다던 그 대학 거기 나왔잖아. 뭐? 정말? 아빠 진짜야? 거기 지금도 들어가기 힘든데 거길 나왔다고? 오, 어떻게 아빠 왜 한 번도 우리한테 그런 얘기 안 했어? 소희야, 아빠가 다 겪어보니까 말이다.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아빠도 한땐 공부 벌레였어. 우리 시대 땐 워낙 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 보니 무조건 공부해서 성공해야 한다는 목표가 다 있었거든. 그래서 아빠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그랬는데 다 필요 없더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네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사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다. 너무 눈을 높이지 말고 네가 앞으로 어떤 걸 배우면 더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고민해 봐. 그때 아빠의 조언은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주변에선 무조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그 후에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의 말을 들어보니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조언을 따라 제가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지만 조금 낮은 대학으로 원하는 과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전 제 인생에 대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연을 쌓으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성장을 했던 시기였죠.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하다 보니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사회생활하면서 저를 키웠구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빤 제가 30대 초반 때 은퇴를 하셨는데요. 은퇴를 하시고 엄마 칼국수 집에서 같이 일도 하시며 그렇게 노후를 준비하셨어요. 매번 양복 차림의 아빠를 보다가 앞치마를 입고 서빙하는 아빠를 보니 참 새롭고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쯤 큰오빠도 결혼을 했습니다. 큰오빤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착실한 사람이었는데요. 성인이 돼서 대기업 사원으로 입사를 하고 그 뒤로 새언니를 만나 결혼을 했답니다. 새언니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메이크업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선머슴 같았던 절 신데렐라처럼 꾸며준 사람이 바로 새언니였죠. 한 번은 저에게 화장법도 알려준 적이 있는데요. 매번 친언니를 꿈꾸며 자라긴 했지만 그날 정말 새언니가 제 친언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답니다. 아가씨, 여기 눈은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입술은 항상 촉촉하게. 각질 남아 있으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항상 립밤 같은 거 발라줘야 돼요. 아가씨 피부가 좀 건조하니까 기초를 잘 발라줘야 되는데 아가씨 기초 화장품은 잘 바르고 있죠? 언니, 기초는 스킨만 바르면 되죠 뭐. 네? 아가씨 그러다가 피부 다 망가져요. 나중에 나이 들수록 피부가 얼마나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지는데요. 이거 선크림도 항상 바르고요. 아가씨 쉬는 날 저랑 한번 화장품 사러 가요. 제가 아가씨 피부에 딱 맞는 거 골라줄게요. 그때 당시 진짜 선머슴이 따로 없었던 절, 누구보다 예쁘게 꾸며줬던 새언니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새언니는 제 옷도 신경 써서 골라주고 화장품도 주기적으로 사주기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께도 새언니는 정말 잘했습니다. 작은 오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일반 회사에 들어가 취업을 했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참 평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세 남매가 취업하고 가정도 꾸리면서 차차 인생의 안정기를 보내고 있다 생각을 했었어요. 큰오빤 결혼을 하고서 예쁜 딸을 낳았는데 새언니가 딸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 그날 바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예쁘고 귀여운 조카를 보니 마음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새언니에게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워낙 친하게 지낸 사이다 보니 새언니를 본 순간 정말 친언니처럼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언니, 너무 축하해요. 조카 너무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우리 조카가 저렇게 귀엽지? 너무 예쁘던데요? 이거 누구 닮은 거야 대체? 자, 어디 보자. 누구 닮은 거지? 언니랑 오빠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가씨, 처음엔 다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대요. 나중에 아기가 좀 크고 시간 지나면 우리 닮을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에이, 난 의심했잖아요. 또 남의 자식인가 해가지고. 언니, 이거 제 선물이에요. 자, 오빠 받아. 어, 이게 뭐예요? 50만 원? 아니, 이거 아가씨 힘들게 벌었을 텐데 이렇게 큰 돈을 뭐하러 줘요? 그냥 작은 옷 한 벌만 사오면 되지. 언니도 알잖아요. 내가 워낙 감각 없는 거, 옷 고를 줄도 모르고 이쁜 게 뭔지도 모르는데 언니가 센스가 있으니까 언니가 나중에 예쁜 거 사요. 우리 예쁜 조카 낳아줘서 진짜 고마워요. 소희야, 고맙다. 잘 쓸게. 아이, 내 동생 이제 다 컸네. 언제 이렇게 컸냐? 정말 고맙다, 야. 그날 옆에 있던 부모님들도 너무 흐뭇해 하시고, 새언니와 큰오빠도 너무나 행복해 했습니다. 그렇게 조카도 태어나고, 저희 가족은 더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가끔씩 조카를 만날 때면
애교가 너무 많았고 귀여웠어요. 정말 그 작고 귀여운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에게 안기는데 그게 참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아빠의 생일이 딱 3일 남던 날, 가족들이 모두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상태였어요. 그날 오빠가 저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소희야, 이번 주에 아버지 생신으로 만나기로 했잖아. 뭐 해드리면 좋을까? 그래도 오빠가 장남인데 이번엔 좀 특별한 걸 선물해주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 뭐가 좋겠어? 뭐가 좋을까? 그냥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지 그래. 뭐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에이, 그래도 선물인데 그렇게 직접 물어보는 건 아니지. 그런가? 그럼 그냥 오빠 아빠한테 용돈 드려. 돈이 최고야, 최고. 어른들은 그냥 돈 봉투에 담아서 용돈 좀 빵빵하게 드려. 그럼 아빠가 사고 싶거나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하실 거 아니야. 그래, 네 생각이 맞겠네. 이번엔 특별히 신경 써서 빵빵하게 챙겨드려야겠다. 그나저나 너 이번엔 남자친구 안 데리고 올 거야? 아버지가 엄청 기다리시는 것 같던데. 언제 데리고 올래? 이제 너도 30대야. 보니까 너 남자 만난 적 있긴 한 거야? 에이, 무슨 소리야. 나 이제 32인데. 나도 남자친구 다 만나거든. 에이, 됐어. 나 기분 나빠. 끊을래. 오빠의 놀림에 전 웃으며 투정을 부리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큰오빤 항상 그렇게 저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아무래도 서로 각자 일이 있다 보니 자주 만나긴 힘들었지만 늘 동생들을 살뜰하게 챙겼던 게 바로 큰오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희 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큰오빠가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만 것이었어요. 그날이 정말 춥고 날씨도 좋지 않았던 날이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큰오빠를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지만 응급처치가 늦어지면서 결국 큰오빤 심정지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큰오빠 나이가 겨우 36살이었어요. 정말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새언니와 조카를 남겨두고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그 소식을 듣고 전 눈물만 나더라고요. 전날 웃으며 통화했던 오빠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가족들 모두 너무나 허망하고 허탈해했고 갑작스런 큰오빠의 죽음 앞에 다들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말도 하지 못한 채 큰오빠의 영정사진을 보며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따뜻했던 우리 집 장남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장례식 내내 새언니도 망연자실해하며 그저 눈물만 흘렸고 우리 조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만 있더라고요. 그런 조카를 보면서 제가 껴안고 오열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 분위긴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큰오빠 한 명이 없음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새언니는 정말 한순간에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니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전 시간이 날 때마다 새언니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언니, 밥 먹었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들어가서 좀 쉬어요. 지영이는 내가 좀 보고 있을게요. 아가씨, 고마워요. 아가씨, 그리고 이제 저희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저희 꼭 이겨낼 거예요. 그래야 우리 지영이 아빠도 좋아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언니. 아참, 내가 오늘 지영이 장난감도 사왔어요. 지영이랑 놀아주고 있을 테니까 언니는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쉬어. 그렇게 전 큰오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새언니도 조카와 함께 잘 지내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정말 큰오빠가 세상을 떠난 후에
너무도 힘들어 하셨어요. 두 분께선 항상 손을 잡고 다니시고 주무실 정도로 인고 부부셨는데 손도 잡지 않으시고 서로 얼굴도 잘 쳐다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얼굴을 보면 참아왔던 슬픔이 터져 나오실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을 걸기도 너무나도 조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큰오빠가 떠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무렵부턴 아빠의 건강도 나빠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엄마가 많이 챙겨주셨지만 점점 아빠 얼굴이 창백해지시고 기운도 약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엄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 좀 모시고 가봐. 요즘 얼굴색도 너무 안 좋고 식사 같은 것도 제대로 못 하신다면서 지금 밥 한 공기도 못 드신다고 했잖아. 그래, 네 오빠 가고 네 아버지가 지금도 너무 힘들어 하신다. 혼자 많이 울기도 하고 술도 많이 먹고 아휴 어쩌겠니. 그 슬픔이 엄마도 있는데 네 아빠도 오죽하겠어. 부모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너도 나중에 부모가 돼보면 그 심정을 그때서야 알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잘 챙기고 있으니까 넌 너무 걱정하지 말어. 알았지? 큰 슬픔에 부모님 모두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부모님께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한 번씩 해주는 것 뿐이었어요. 부모님은 정말 버텨낸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텨내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30살 중반이 되었을 때 오빠가 세상을 떠나고 3년이 지났을 때 전 소개를 통해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난 그 남자와 전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남자친구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른 건 없었어요. 그냥 큰오빠랑 성격이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오빠는 내성적이었지만 따뜻하고 남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큰오빠 닮은 남자친구의 따뜻한 말들이 제 마음을 흔들리게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감기 몸살에 아팠던 날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문 앞에 죽을 가져다 주고 갔더라고요. 나중에 남자친구가 보낸 문자를 보고 발견하고서 깜짝 놀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앞에 왔으면 연락이라도 해주지. 죽은 언제 사다 놨어? 오늘 일하느라 바쁘다고 한 거 아니야? 잠깐 점심시간에 틈 생겨서 산 거야. 거기 동네 볼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랬어. 몸은 좀 어때? 내가 문자 보내서 깨어난 건 아니지? 밥은 먹었어? 입맛 없어도 이 죽 조금이라도 먹고 자. 몸도 힘들 텐데 나중에 괜찮아지면 전화하고. 고마워. 어떻게 내가 아프면 여기 죽만 먹는다고 한 거 기억하고 있었네. 고마워, 정말. 남자친구는 저에 관해선 정말 작은 것까지 다 기억하고 절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참 저희 큰오빠 비슷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뭘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늘 그럴 수 있다.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다며 허허 웃고 가볍게 지나갈 때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배려심이 좋았던 큰오빠 같았어요. 그런 남자친구와 전 1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번 저희 집에 남자친구를 소개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남자친구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 제대로 말은 할 수 있을까 많이 긴장하고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인사를 가니까 남자친구가 엄청 친근하고 싹싹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엄마 칼국수 집에 가서 인사를 했는데 세상 씩씩하게 인사를 하는 남자친구를 보고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문병주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서 와요. 아유, 이 누추한 것까지 어떻게 왔대. 차라리 다른 곳에서 볼 걸 그랬나? 아닙니다. 어머님 칼국수 솜씨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해서 제가 꼭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만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소희 남자친구가 참 남자다고 씩씩하니 보기 좋네요.
잠깐 기다려요. 내가 금방 가져다 줄게요. 어머님, 반찬은 제가 가져다 놓을게요. 어디서 떠가면 되나요? 시켜만 주십시오. 남자친구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엄청 친근감 있게 행동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당당한 성격은 아니라 너무 놀라웠습니다. 칼국수를 먹으면서도 남자친구는 대답도 너무 잘하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엄마가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막힘없이 술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소희가 남자친구에 대해선 이것저것 얘기해 준 적은 없어가지고. 아, 네. 전 변리사입니다, 어머님. 변리사? 아이, 그게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아, 네. 변리사는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 같은 개인 지적 재산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특허청에 등록하고 소송이나 분쟁 같은 거 생겼을 때 대리인으로서 일도 하고요.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열심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머, 그럼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네요. 직업도 좋고 성격도 참 싹싹하니 좋고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네. 엄만 남자친구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당연히 첫 만남부터 당당하고 씩씩하게 말을 하니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한테 했던 그 말들을 그 전날 저녁부터 계속 연습하고 하나하나 다 암기를 했던 거더라고요. 하루 종일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을 봤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아빠가 와서 만났을 때도 정말 씩씩하게 부모님을 안심시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남자친구 너무 귀엽지 않나요? 부모님을 정식으로 만나기 전부터 거울 보고 혼자서 내내 말 연습을 했다는 게 정말 귀엽고 좋았습니다. 절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구나 싶은 생각에 감동도 했어요. 그때 당시 작은 오빤 결혼 생각이 아예 없어서 자기 일에만 묵묵히 집중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터라 부모님은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게 더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37살이 되었을 때 저희 집에 불행이 또 한 번 찾아오고 말았어요. 어느 날 엄마가 다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소희야, 소희야, 어떻게 하니? 네 아버지가 쓰러졌어. 배 잡고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왔어. 뭐?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아유, 몰라. 아까 분명 식사하고 쉬고 있다고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글쎄 네 아빠가 배를 잡고 쓰러져 있더라고. 너무 힘들어해서 병원 왔더니만 검사부터 하자고 해서 왔는데 의사들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 네 아빠 어떻게 하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기다려보자. 뭐 맹장일 수도 있는 거고 체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배 아플 수도 있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검사 결과 기다려보자. 전 우선 엄마를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아빠의 연세가 75세였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셔서 속으론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엄마한텐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니실까 정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듣고 엄마마저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검사 결과는 췌장암이셨어요. 췌장암입니다. 이미 암이 많이 퍼져서 너무 늦게 발견돼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췌장암이 침묵의 암이라고 할 정도로 초기에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증상도 이렇게 나타나지도 않고요. 워낙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우선 치료는 해봐야 되겠지만 고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서 정말 누군가 머리를 퍽 하고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죠. 왜 하필 췌장암인지
다른 암도 아니고 췌장암은 발견하면 3개월, 오래 살아도 6개월이라고 하는데 왜 저희 아빠가 하필이면 췌장암에 걸렸는지 가족들 모두 망연자실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과를 들었지만 아빠한테는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든 게 다 원망스러울 뿐이었어요.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아빠의 병실로 가보니 아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는지 차분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소희야. 아빠 뭐라고 하든, 이 아빠 죽는다고 하든, 아니면 살 수 있다고 하든. 아빠, 지금 아빤 그 소리가 나와? 어떻게 치료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는지 그걸 물어봐야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해? 아빠가 뭘 바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 치료 못하면 그래도 네 오빠 보러 갈 수 있지 않겠니? 하늘에서 네 오빠가 얼마나 외롭겠어. 그러니 아빤 괜찮다. 괜찮어. 아빠,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그럼 남은 가족들은 엄마랑 나랑 돌지 오빤 그럼 뭐가 되는 건데. 아빠의 덤덤한 말에 전 마음이 찢어져 엉엉 울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아빠도 그냥 고개만 딱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마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흰 작은 희망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기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항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암을 1차, 2차 이렇게 받으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항암을 받고 나면 아빠 노안으로 많이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메스껍고 어지럼증을 느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가족들은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을 해주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하루 종일 오한에 구역감에 아빠 너무도 힘들어하셨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하셔서 중간에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렇게까지 아빠를 힘들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마음속 갈등도 점점 커져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와 같이 아빠에게 병문안을 가게 되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오늘은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식사는 좀 하셨어요? 그래, 자네 왔는가? 뭐 하러 왔어? 바쁠 텐데. 요즘 일도 많다고 들었는데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겠네. 아닙니다. 퇴근하고 바로 왔어요. 그리고 일이 뭐 중요한가요? 지금 이 순간 아버님이 더 중요하죠. 그래, 고맙네. 고마워. 그날도 아빤 항암을 받고서 온몸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남자친구를 봤을 땐 어떻게든 기운을 차려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도 틈날 때마다 아빠 병실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말동무도 해줬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노력에 전 정말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가 절 조용히 부르셨어요. 소희야, 아빠가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줄 수 있니? 네,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아빠.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있지? 아빠가 죽기 전에 너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아빠가 꼭 보고 싶다. 이 아빠 소원 좀 들어주면 안 될까? 뭐? 아빠, 지금 아빠가 이렇게 아픈데 무슨 결혼식이야. 나중에, 나중에 다 나으면 그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아빠가 그래도 우리 딸 결혼하는 모습 지금 꼭 보고 싶어서 그래. 응, 어떻게 안 되겠어? 아빠는 웃으며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 아빠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항암도 계속 받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크게 좋아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젠 슬슬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전 그런 아빠의 마음을 알았기에 바로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너무나 흔쾌히 대답을 해주더군요. 아빠가 나 웨딩드레스 입는 거 보고 싶으시대. 우리 결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그럼 사실 아버님이 저렇게 아프시니까 나도 말을 못했어. 네가 결혼 얘기 꺼내서 하는 말인데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실은 우리 아버지도 내가 17살 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엄마랑 동생이랑 이렇게 세 식구만 살고 있고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우리 집은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그랬구나. 난 그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어. 괜찮아. 당신도 참 마음이 힘들었겠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도 정식으로 남자친구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남자친구가 어느 정도 저희 집 상황을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지만 처음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 상황 때문에 급하게 결혼식을 올린다는 게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인사를 가보니 예비 시모는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소희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도 어느 정도 상황은 들었어요. 아버님이 많이 아프시다고요? 네, 지금 췌장암에 걸리셔서 힘들게 치료받고 계세요. 가족들 다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듣자 하니 아버님이 딸 웨딩드레스 입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다는데 우리도 찬성이에요. 아버님 소원이실 텐데 빨리 들어드려야죠. 그래서 말인데 결혼식을 좀 앞당기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때요? 네, 예식장은 저희가 최대한 있는 곳 알아보고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게 양가의 허락을 받고 저희는 예식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워낙 예식장 예약이 많다 보니 처음엔 식장을 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를 먼저 하기로 결정을 했죠. 상견례 날짜를 잡고서 아빠는 어떻게든 참석하기 위해 힘을 내시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아도 드시려고 노력도 하시고 조금이라도 걸어보시려고 노력하시며 컨디션을 조절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빠의 애탄 바람은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상견례를 하는 날 아빠는 몸이 일으키기도 어려울 정도로 몸이 나빠졌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아빠는 상견례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아빠 없이 엄마와 저 그리고 둘째 오빠 이렇게만 참석을 하게 되었죠. 엄만 담담하게 예비 시모께 양해를 구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을 처음 뵙는 이 자리에 저희 남편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네요. 남편이 어떻게 해서든 사부인과 사돈 처녀 이렇게 가족분들 다 보고 싶다고 몇 주 전부터 노력하고 이겨내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만 오게 됐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미 얘기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휴, 사부인께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저흰 다 이해합니다. 아무쪼록 꼭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비 시모도 응원의 말을 전해주셨어요. 그렇게 아빠 없이 상견례를 치르고 난 뒤 다행히 결혼식장 취소건이 나오게 되면서 2달 뒤 예식장까지 예약을 할 수 있었죠. 아빠의 컨디션이 나빠졌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예식장을 빨리 잡을 수 있어 다행이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흰 신혼집도 알아보러 다니고 청첩장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를 서둘러 하면서도 제발 아빠가 잘 버티기만을 바랬습니다. 청첩장이 처음 나오던 날
저희는 아빠에게 제일 먼저 보여줬어요. 아빠, 봐봐. 우리 청첩장 나왔어. 너무 예쁘지? 이거 웨딩 사진도 같이 한번 봐봐. 어때? 너무 잘 나왔지? 이거 우리 소희 맞아? 아주 천사네, 천사. 우리 딸 진짜 너무너무 예쁘구나. 정말? 그럼 우리 문서방은 어때? 잘 나왔지? 그래, 우리 사이도 정말 잘생겼네. 아주 천생연분이야, 천생연분. 아빠, 내가 아빠 정말 정말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럼 알지. 아빠가 더 널 사랑한다. 아빠가 결혼식에 갈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지만 우리 딸 항상 이 아빠가 응원할 거야. 우리 딸 항상 사랑한다. 다른 것보다 이 말은 네 마음속에 꼭 새겨주고 싶었어. 넌 누구보다 나한테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었다는 걸 말이야. 전 아빠의 말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분 좋은 날에도 마음껏 기분 좋아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나서부턴 아빠는 정말 어떻게든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빠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결국 결혼식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병원에선 더 이상 아빠에게 해줄 것이 없다며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를 전했어요. 너무도 처참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경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지만 아빠의 상태론 더 버티기 힘들었어요. 아빠는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호스피스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죠. 호스피스 병원으로 향하면서 전 제발 조금만 딱 몇 달만이라도 제발 시간을 주길 간절히 바라고 바랬어요. 그렇지만 제 바람에도 아빠의 컨디션은 날이 갈수록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딱 제 결혼식 28일이 남았을 때 점점 기운이 없어지시던 아빠가 마지막에 저희에게 힘겹게 얘기를 꺼내셨어요. 여보, 소희야, 성재야, 꼭 잘 살아야 한다. 이 애비 걱정이랑 하지 말고 엄마한테 잘하고 너희 둘이선 서로 우애 있게 지내야 돼. 결혼은 미루지 말고 잘 치르고 아빤 걱정하지 마. 큰아들한테 갈 거니까 너흰 잘 살아야 돼. 알았지? 너희들이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구나.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아빠, 아빠 말하지 말고 조금만 더 숨 쉬어봐. 호흡을 해야 돼. 아빠 내가 아빠 한 말 다 지킬 테니까 제발, 제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제발, 어? 아빠 제발. 그것이 아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고 그렇게 조금 시간이 흘렀을까 아빠가 힘겹게 이어가던 숨이 툭 끊기고 말았어요. 아빤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투병 기간 내내 창백하고 힘들어 보이셨던 아빠 얼굴은 평온하게 마치 잠든 것처럼 바뀌었어요. 항상 제 편이었고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던 아빠. 매일 그렇게 우리를 위해 고생했던 아빤 그렇게 저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빠의 장례를 치르면서 남자친구도 와서 예비 사이로서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때 당시 예비 시모가 몸이 좋지 않아 하필이면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예비 시모도 예비 남편을 통해 조의금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소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병원에 입원만 안 했어도 가보는 건데 정말 너무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저희 아버진 잘 보내드리고 있어요. 조의금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제가 병원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난 괜찮어. 에휴,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니. 안사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드리렴. 아버지 명복을 빌마.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를 눈물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와 예비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처음엔 결혼식을 미뤄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아빠와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날 혼주석을 보는데 엄마 혼자서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객, 친지분들 다 참석을 해서 축하해 주는데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서도 단 한 사람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혼주 촛불 점할 시작으로 결혼식을 시작하려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하객 친지분들께선 이 스크린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신부 측에서 영상 하나를 요청하셔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회자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제가 알지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럽고 의아했어요. 도대체 무슨 영상이라는 건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더니만 스크린이 내려오고 영상이 틀어진 순간 전 입을 막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상 속에 나온 사람은 바로 아빠였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남긴 영상이었죠. 투병을 하며 마르고 야인 아빠였지만 건강했을 때처럼 환한 웃음을 보이고 계셨어요. 그 모습에 전 바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희야, 아빠다. 우리 소희 어느새 이렇게 벌써 다 커서 결혼을 하는구나. 소희야, 결혼은 서로가 맞춰가는 거란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딱 맞기란 힘든 일이야. 그렇지만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주다 보면 너희 세상에서 둘도 없는 짝이 될 거란다. 소희야,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항상 이 아빠는 너희 곁에 있단다. 두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게 아빠가 든든히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사랑한다 우리 딸. 그리고 우리 사이도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란다. 아빠의 영상을 보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제 화장이 전부 다 지워져 버렸을 정도였어요. 하객들도 모두 그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이렇게 대성통곡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영상 속 아빠가 나오자마자 시모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계속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아무래도 시모도 일찍 남편을 보냈고 며느리의 친정 아빠니까 부모로서 슬픈 마음을 이해하니 그게 마음이 아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아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 엄마에게 따로 부탁을 해서 찍어뒀던 거였어요. 영상을 찍고 나서 엄만 남편에게 따로 부탁을 했던 거였고 저 모르게 남편이 결혼식장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특별 이벤트를 마련하게 된 거였어요. 정말 너무나도 감동이었고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딸 결혼식에 얼마나 참석을 하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영상까지 다 남겼을지 아빠의 마음이 느껴져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아픈 와중에도 애써 웃음 지으며 영상을 남겨줬던 아빠에게 너무도 고마웠고요. 감동의 결혼식이 끝이 나고 양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때 시모가 제 손을 잡고서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러다 한참을 눈물을 쏟던 시모가 저에게 얘기를 꺼내더군요. 소희야, 혹시 사돈 너희 아버지 성함이 강경문 씨니? 맞아? 땡땡대학교 나온 강경문 씨야? 어머, 어머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네가 그 경문이 오빠 딸이라고? 네?
어머님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러더니 시몬은 천천히 자신이 울었던 이유를 얘기해 줬습니다. 바로 시몬은 아주 오래전 아빠 알고 있었던 사이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시몬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부인,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을 드려도 될까요?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저희 남편이랑 어떻게 아내 사이시길래 그렇게나 슬퍼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7년 전 소희 아버님이랑 같이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예? 뭐라고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랑 사부인이랑 만났던 사이시라고요? 저희 시모의 말을 듣고 정말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라 아무런 말도 꺼내지 못했죠. 그러더니 시모는 어떤 인연이었는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더군요. 그때 당시 만나던 사람이었는데 저희 집안 반대로 헤어지게 됐어요. 그때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럼 저희 남편이 그때 만났다던 사람이 사부인이셨던 거예요? 저도 언뜻 듣긴 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남편에게 만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사부인일 줄이야. 예, 저도 아까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 집에선 시위나 하고 공부나 안 하고 나라에 데모나는 그런 사람은 사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엄청 반대를 했거든요. 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든 앞으로 직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라면서 협박을 해서 그때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그 사람을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버티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 사람을 위해 헤어진 거였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는지 원. 시몬은 그 얘기를 꺼낸 후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시모를 딱 안아주시더군요. 그러더니 한마디 물어보셨어요. 제 남편 젊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죠. 리더십도 있고 주위에 따르는 친구들, 후배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으로서도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헤어진 거였어요. 맞아요. 제 남편 그런 사람이었죠.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때 헤어지고서 어떻게 사는지 알 수도 없었는데 47년 만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네요. 그렇게 엄마와 시모가 서로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서 다들 숙연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 인연이 이럴 수가 있는지 헤어지고 47년 만에 시몬 아빠를 영상으로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이게 다 운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돌아가신 아빠가 인연을 만들어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중한 이 인연을 잘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양가 집안이 너무나 잘 지내고 있어요. 시모도 절 딸처럼 잘 대해주시고 엄마도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계시답니다. 특히나 시모와 엄만 비록 사돈지간이지만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내세요. 2년이 지난 지금 양가 가족들은 다 같이 모여 설 명절도 같이 보내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런답니다. 얼마 전엔 김장도 같이 했어요. 소희야, 얼른 가서 저기 양념 좀 가지고 와봐. 배추가 아주 잘 절여졌네. 이번 김치는 진짜 맛있겠다. 우리 같이 양념하고 수육도 삶아 먹자. 네, 어머님. 수육은 제가 삶을게요. 오늘 아가씨도 올 거죠?
이따가 둘째 오빠도 온다던데 다 같이 먹으려면 좀 넉넉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그래. 사부인 준비 다 했어요. 사부인 굴 들어간 김치 좋아하죠? 내가 오늘 아주 신선한 굴도 샀어요. 역시, 아유, 우리 사부인밖에 없다니까요. 아유, 맛있겠다. 우리 얼른 김치 담궈서 막걸리 한 잔에 수육 먹읍시다. 그렇게 저흰 정말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양가 가족들 다 자주 만나며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하며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인연을 만들게 해준 아빠를 생각하며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놀랍다고 하는데 이 놀라운 일을 직접 겪어보니 인연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격언 중에 만남은 우연이 아니며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항상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뜻깊게 보내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끝끝내 결과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모두가 기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구독자분들도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